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소설가 김현수님의 말입니다. 소설가 김현수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수필집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20대에 그는 최고의 작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다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다시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좌절감을 이겨내고 김현수는 지금 최고의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사랑합니다. 그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20대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라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어야 한다고.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은 힘들지만 최고의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도전할 만한 일이며 매일같이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 최고의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공부하는 내내 좌절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책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합격생이 아니라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소원을 빌면 우주 역시 여러분을 도울 테니까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의 학문의 즐거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 오로지 끈기 하나로 커다란 업적을 성취한 수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가난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했고 형제가 15명이나 되었고요. 부모님이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랐던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또 헤이스케 교수는 수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도 늦었습니다. 수학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것도 늦었고 그의 주변에는 훨씬 더 뛰어난 말 그대로 수학 천재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평범한 머리를 가졌다고 평가하는 헤이스케는 오로지 끈기와 노력 하나로 결국 학문의 즐거움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헤이스케가 이야기한 자기 발견의 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나를 안다는 건 멋진 일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또 포기할 수 없는지 아는 것들, 이런 게 자기 발견이에요. 이런 자기 발견이 삶에서 왜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삶의 평화와 감사를 가져오는 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 일상에 질서가 생겨요. 일이든 사람 관계든 그 뭐든지 간에 말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편안해진 다음에야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헤이스케 교수는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2가지 경험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 다른 세계의 사람과 만남으로써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헤이스케 교수는 자기 젊은 시절에 공사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이는 귀이자입니다. 귀이자에다가 배울 학자, 그러니까 귀동냥이죠.
계속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또 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분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헤이스키 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점을 당부한 부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문의 즐거움 책이 쓰여진 거는 1982년이에요. 벌써 35년 전의 일이에요.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헤이스키 교수는요, 마치 세상은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21세기의 미래는 다양성과 변동이 핵심이 된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사회 변화는 더 빨라질 거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판단력과 생각하는 힘이다. 왜냐? 이 세상의 많은 변화를 모두 예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는, 그런 매뉴얼은 없다. 변화가 닥쳐봐야 한다.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헤이스키 교수는 결국 학문의 즐거움 끝자락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넘치고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이를테면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인공지능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 스마트 TV, 그런 것들 많죠. 저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할 때도 말로 하고 무슨 노래인지 찾을 필요도 없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인공지능에게 시키면 되는데, 물론 편리하죠. 그러나 그만큼, 더 편리한 만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정보는 얼마든지 검색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창의력이나 사고력은 지식에서 나오니까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숙고하고 체화해서 자유자재로 응용할 때 창의력과 사고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를 반대하는 것은 암기만 하기 때문이죠. 우선 암기가 있고 그 후에 생각까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문의 즐거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암기하고 또 암기한 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창조해내고 그런 전체 사고의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럼 학문의 즐거움의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빙산을 본 적이 있다. 처음 본 것은 미국으로 유학하는 배 위에서였는데 25년 전의 일이다. 그해 풀브라이트 유학생 30명 정도를 태운 배는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알래스카만을 11일째 항해하고 있었다. 알래스카의 바다는 내 고향의 바다와는 전혀 달랐다. 그 거칠고 차가운 바다에 거대한 빙산이 떠 있었다. 갑판에 나가 숨을 내뿜으면서 순백의 그 얼음 덩어리를 바라보았다. 정말 신비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장엄한 느낌을 주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가끔 그런 물음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며 빙산의 새하얀 모습을 상기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빙산 전체로 보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빙산은 바닷속에 잠자고 있는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두뇌도 그것과 비슷하다. 두뇌의 불가사의한 특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두뇌가 가진 잠재력도 빙산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재능,
자질은 극히 적다. 또 자기의 눈에 보이는 재능이나 자질도 세포의 거대한 창고에 매장된 것에 비하면 바다 위에 떠오른 빙산처럼 극히 미미하다. 사람은 이렇게 미지의 자기 자신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죽는다. 자기의 재능을 모두 발견하고 자기라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지의 자기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물론 자기의 능력이나 성격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내가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도전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전이 없는 인생은 놀라움이나 커다란 기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인생에서도 물론 즐거움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자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지의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방이 고요한 깊은 밤에 책상 앞에 앉아 사색하면서 자기를 깊이 돌이켜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체험담을 소개해보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나는 막노동 일을 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다. 공사장의 사람들은 호전적인 기질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성격이나 말도 꽤 거칠었다. 문제가 생기면 매번 큰 소리로 상대를 욕하고 때로는 주먹 다짐도 서슴지 않았다. 나와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과 한 달 정도 흙투성이로 일하는 동안 나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 겉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 밭일을 도운 적이 있어서 삽을 사용하는 솜씨가 그렇게 서툰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에는 내가 아는 삽 사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열심히 팠는데도 좀처럼 효과가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마디의 면박도 없이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라네 하고 손수 가르쳐 주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사 현장에 망루를 만드는 작업에 내가 참가하려고 하자 나를 애써 말리면서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손을 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맡기게 라고 했다. 이런 일은 꽤 자주 있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자상함에 감동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기질과는 판이한 그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한다는 것은 내 자신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수학자들은 직업상 컴퓨터와 같은 두뇌를 가진 차가운 성격의 인간으로 이해되기가 쉽지만 나는 사실 나 자신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를 잘 아는 친구들도 때때로 나한테 협객이라던가 건달들의 두목과 같다고 한 적이 있다. 나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에 내 안에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자기와 다른 여러 세계의 사람들과 접하여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다.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을 스스로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책의 주제인 창조도 사실은 자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나는 무엇보다 창조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것을 발굴하고 나라는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창조하는 기쁨의 하나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자기를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 학을 들 수 있다. 나는 다른 유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학, 즉 귀동냥을 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나의 유학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이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높은 월급으로 교수를 고용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학이라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과 접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학이 발달될 소지도 크다는 거다. 미국에서 이학이 발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예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기술이 좋다는 말이 있다. 사실은 기술이 좋다기보다 모르는 것은 뭐든지 질문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것과 관련하여 컬럼비아 대학에 있을 때 만난 한 제자가 생각난다.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면 교수들이 피해갈 정도로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해대는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밤 늦은 시간에도 교수 집에 전화를 해서 1시간씩이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경력이 특이했고 면접할 때 유달리 뛰어난 추진력을 인정받아서 입학한 학생이라서 사실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 조금 못 되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대부분 조리가 안 맞고 초점이 없었다. 나도 대학이나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통하여 그의 시시한 질문 그리고 끈질긴 질문에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그런데 입학해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는 더 이상 시시한 질문만을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가끔 질문다운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 4학년이 되어서는 마침내 우수한 논문을 써내어 학계 인류의 논문지에 발표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후 그는 내가 하버드 대학으로 옮길 때 강사로 따라왔다가 스탠퍼드대의 조교수를 거쳐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다. 이 학생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보듯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 배운다. 즉 귀로 배우는 이해하기, 학문의 한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좋은 질문이나 시시한 질문에 상관없이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질문만으로 다 배워보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인류대학의 학생이라면 이 이학만으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까지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300~400페이지 분량의 책에 쓰여진 내용을 배우려고 할 때 학생은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라고 일본의 대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 사실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질문받은 교수는 그에 대해서 학생에게 열심히 설명한다.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되풀이하는 동안에 학생은 그 책의 요점을 파악해 버린다. 이런 이해학은 단순히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미국 사람은 일본에 관해서 쓴 책을 읽기보다 우선 주변의 일본 사람에게 자꾸 질문한다. 나도 주변의 미국 사람에게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한다. 대답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상대방에게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가?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인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국민인가?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책을 읽고 배워야 한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배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남에게 가르치는 거다. 이런 경험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나 일본 사람 특유의 생활 감정,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 나는 상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이 책에서 보다 멋지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나의 보잘것없는 체험을 통해서 모색해왔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보다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씀으로써 이 책을 끝내고자 한다. 수학에는 고전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의 기본 이념은 원리와 출발점에서의 조건만 밝혀지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전 해석학적 방법은 옛날에는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21세기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변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변동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변화가 계속 박차가 가해져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변화가 커지고 빨라지고 복잡해져서 개개인의 가치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될 것이라는 것만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력과 생각하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리나 원칙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서는 다양성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변화와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한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이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 마치 험난한 시대같이 들리지만 나는 오히려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변동하고 다양화되는 시대야말로 개인이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하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색깔이 있다. 10인 10색이라고 말하듯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자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사람들 각자의 가능성은 당연히 다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 다양성을 보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현재에 안주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인류대학에 들어가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면 고민할 것도 없고 불안에 쫓길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에 대해서 눈을 감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열심히 찾아서 독자적인 인생의 보람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회도 또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독자적인 인생의 보람을 창조하지 못함으로써 변동에 방치되고 다양화에서 낙오되고 절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잠자는 가능성을 찾아내야만 한다. 아무리 어렵고 고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히로나카 에이스케 교수의 학문의 즐거운 마지막 시간, 자기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